행정관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고양이 뉴스가 계속 이렇게 관절을 와치를 하고 있는데 감시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씨가 탔는지 안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탄차가 나가는 게 또 찍혀 나오죠? 예, 찍혀갔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국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자기 경호처에 있는 간부들 모아놓고 소위 이 실탄을 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발포 지시를 내렸다는 게 한겨레 보도에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경찰 출신들 같은 경우는 중화기 플러스 폭발물 같은 경우도 터뜨릴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잡혀 들어가는 순간부터 소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회혼란들을 거대하게 야기시켜서 지금 정해져 있는 내란 범죄에 따른 처벌의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회혼란을 통해서 다른 공간을 만드는 그것에 아주 광적으로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 마지막 발악. 예, 그렇죠. 왜냐하면 뭐 본인이 잡혀 들어가면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알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만 전 아래로부터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조본 차원에서 입체적인 체포 어떤 전술을 잘 짜서 그런 어떤 충돌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체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은. 네, 지금 뭐 상황 그렇긴 한데 예. 지금 뭐 전략으로 보면은 일단 지휘부를 붕괴시키는 게 전략인 것 같아요. 또 일정 부분 그게 먹히고 있는 것 같고 예. 경호처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는 게 얘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늘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거 다 보셨겠지만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은 윤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상급 이상 간부들 모아놓고 오찬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격려하는 자리였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자리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김성훈 차장이 주재하는 간부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거세게 한 간부 중에서 대다수, 그러니까 2명 빼고는 전부 다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김성훈 차장도 그만둬라, 사퇴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일종의 이제 이게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 인식을.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도부만 붕괴시키면 큰 어떤 충돌 없이 경호처 직원들이 뭐 끌려 나오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든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휘 라인 중에서 제일 핵심이라고 하는 김용현,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지금 3명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성훈하고 그 다음에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그 다음에 그렇죠. 김신 가족부장 예. 이렇게 3명만 무력화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성훈은 이미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진아도 계속 소환 통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김신까지 만약에 체포영장을 받을 정도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경호처 직원들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지 경호처 간부를 경호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주 분명하게 아는 것 같아서 그렇죠. 만약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체포영장 보여주면서 나와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세 사람에 대해서 체포하러 들어가는 거는 경호처 직원이 못 맡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경호처 직원은 저절로 그냥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금 14일 날 김신한테 통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번 주 중반, 이번 주 안으로는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14일에 나오라고 통보했다는 거죠? 네네, 김신한테. 그럼 내일이네? 네. 예.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되면 그거 뭐 2차, 3차 정도까지 감안한다 그래도 이번 주말 전까지는 할 수 있지 김신한테까지 않을까. 2차, 3차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꼭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뭐 유혈 사태를 방지한다 이것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예. 여기서 유혈 사태라는 거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저쪽에 가장 강경하게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는 김성훈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종준 처장은 박종준 전 이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은 경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예. 체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렇게 주장을 했겠죠. 나는 중재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후 사정을 보니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경호처가 전반적으로 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강경하게 지금 이제 입장을 가지고 움직인 것 같지만, 근데 이제 밖에서 볼 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게 맞는데 그 내부에서 보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거고 갈등이 굉장히 컸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그게 이제 간부들끼리의 얘기라면은 밑에 이제 직원들끼리는 굉장히 부글부글하면서 그렇죠. 지금은 아예 지금 밖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 그렇죠. 좋겠어요. 인터뷰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차라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경호처 간부들을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박정준 씨는 아마 가서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나는 중재를 하려고 했다. 이 강경파들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사이에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그래서 직도 그만둔 거고 던져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 중재 시도도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나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그럼 강경하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을 것이고 그렇지. 그게 김성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면은 이제 그러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럼 김성훈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명분이 선 거죠. 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김성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들어간다. 이 방침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서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가 원래 경호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가 경호해야 되는 대상은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전혀 명분이 서지 않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데 무슨 대통령을 경호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그들의 내적 논리로 봐도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총을 사용해라, 뭐 칼을 사용해라. 오늘은 심지어 뭐 오늘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거 보면은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 수하들한테 칼이라도 사용해서 나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칼이라도 사용해서. 그렇죠.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꺼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아무튼 칼이라도 사용해서 대통령을 지키자라고는 할 수 있어도 지금 경호 대상이 아닌 칼이라도 사용해서 김성훈을 지키자 이거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경호처 차장인데 그렇죠. 경호처 차장을 지키기 위한 경호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포영장을 들고 가서 우리는 김성훈을 잡으러 왔다. 열어라. 이렇게 해서 경호처를 열고 그래서 김성훈을 잡으러 들어가는 동시에 우리 김성훈을 잡으면서 윤석열도 덤으로 잡는다. 이런 작전을 짜고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어쨌든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예 윤석열과 인생을 함께 이제 완전히 이제 정리할 게 아니면 자기의 공직 인생을 완전히 이제 마무리할 게 아니면 그러면은 뭐 기왕 이렇게 들어온 수사기관에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윤석열 뭐 육탄 방어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직원은 많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작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 중에 어쨌든 체포영장이 나올 테니까 김성훈은 나오든지 할 테니까 지금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요게 나오는 것과 집행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이번 주 중에는 어쨌든 간에 2차 집행은 반드시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경호처 게시판에 간부가 올렸다고 하는 글 그리고 그걸 김성훈이 지우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지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가 다시 추가가 됐어요. 복구가 됐다며요? 그러니까 간부 2명이 부서장 2명이 거세게 반발했고 그 다음에 전산단방 직원한테 지우라고 해서 지웠다가 바로 또 직원들이 하도 거세게 반발해서 다시 복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한 매체를 통해서 전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 언론에 다 한꺼번에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경호처는 우리는 그럴 의지가 없어요. 그럴 의사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무력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위에서 얘기하고 윤석열도 지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는 경호처 직원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그 회의를 열었을 때 무력 사용 지시 검토했다고 하는 내용도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만 유일하게 현직 경호처 직원을 직접 인터뷰를 했고 한국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경향신문 이 내용이 그대로 나갔어요. 거의 대동소이한 어젯밤에 이제 MBC도 직접 인터뷰를 한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될 정도면은 이게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을 오히려 거꾸로 따시키고 경호처 안에 있는 일을 조직적으로 바깥으로 뿌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도 맞는 건데요. 일단 박종준이 나오면서부터 공조본 체포 계획 자체가 약간은 좀 방향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내부도 그 상황을 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렇죠. 강제를 하지 않으면 체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지금 5명 내지 10명 정도가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발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소위 나머지가 인질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어떤 내란의 수괴와 그 아래 강성파들이 그것을 주도하면서 내 말을 따르지 않게 되면 상당히 위태로운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말을 따라야 될 거라고 하는 인질,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이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밖에다가 이런 상황들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가장 위태로운 게 우발적 충돌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거죠. 어차피 서로 접점이 있어서 계속 격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발적인 행동 하나를 가지고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촉발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두려워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압도적인 화력, 압도적인 경찰력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누르지 않게 되면 전 뭐 지난번처럼 예를 들면 비슷하거나 예를 들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의 상황으로 간다면 저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발포가 돼서 누구라도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퇴나 체포영장 집행을 마냐의 문제가 아닌 다른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상황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허물어진 상황 자체가 완벽하게 유리한 게 아니라 우발적 충돌이라고는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체포는 집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너무 그거에 집중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TV에 나가가지고 보수 패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유혈 사태 굉장히 강조해요. 저기 거꾸로 말하면 궁지에 몰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유혈 사태를 일종의 방어막으로 치면서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지금 일종의 겁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러리스트 같은 거예요. 네. 사람 인질로 잡아놓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해서 공포감을 조장하거나 한쪽 또 다른 쪽에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갖도록 하는 보수 진영한테는 그런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처지가 궁색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박종준이 처음 이제 경찰이 자발적으로 걸어 나갔을 때 윤석열 측에서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성훈이가 대행을 맡을 것이다 이런 거 갑자기 입장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반발하고 있었는데 박종준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처음에 직원들을 설득할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막자. 그게 경호처가 해야 될 일이다. 안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막되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항고를 받아줄지 말지를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서 1차로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직원들 사이에서 아 이거 너무 늦었구나. 후회가 된다는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경호처 직원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 말을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심력이 없어서 그동안에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뭔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다 조직적으로 뿌리는 걸 보면 김성훈하고 지금 이광호인가요? 둘 빼놓고 김신이나 이렇게 간부들 아까 많아야 한 10명이라고 하잖아요. 빼고 직원들 사이에서 뭔가 부장급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 움직임을 스스로 이렇게 소통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할 만한 뭔가가 생겼다. 아니 본인들끼리 카톡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데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정도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휘부만 딱 무너뜨리거나 하는 작업을 하면 그 10명이든 몇 명이든 우발적인 충돌을 조장하려고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 물리력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직원들도 확 돌아서면은 자기들끼리 떨렁 남아가지고 막 총질하고 이 짓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경호처의 기본 정신에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태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 직원이든 누구든 이게 일종의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호처의 이제 일부 간부의 경우에는 이 김성훈 처장 비롯해서 이 중화기를 동원해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기서 중화기라는 거는 이제 연사가 되는 총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관단총이에요. 기관단총 이상의 화기를 얘기한다. 즉 그것은 권총이 아닌 연사가 되는 그렇죠? 연사가 되는 화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 인원들을 동원해야 된다. 그런데 요 상황 자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지금 인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대통령을 경호하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가면.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경찰 특공대라든지 대테러 부대가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이제 작전을 짤 필요가 있다. 지금 얘기되는 거는 지금 뭐 윤석열 측에서 경찰 특공대가 들어오고 이런 거는 뭐 무슨 뭐 법에 뭐 맞지 않고 불법 체포고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 뉴스를 따라가면서 보는 느낌은 이 경찰 쪽에서 좀 수사기관에서 공조본부에서 좀 나름대로 요 부분을 의식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의식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지금 뭐 뭐 중학이라든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찰 내부하고 경호처 직원들하고는 소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분명히 있겠죠. 네, 네. 특수본 쪽에서 계속 경호처 직원들을 접촉하는 것 같고 경호처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하다. 가능한 선 안에서 아마 시나리오를 짤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경찰 특공대는 경찰 자체가 용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1선, 2선, 3선 이렇게 하면 3선에다 두는 정도 진짜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깥쪽에 대기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지 처음부터 경찰 특공대가 가는 방법들은 아마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것도 경찰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일단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욱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특공대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TV 화면으로 잡힌다면은 지금 보수층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엄청난 자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잘못할 수 있지만 윤석열하고 자기는 거의 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지금 윤석열이 원하거나 윤석열 측,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측 변호인이 진짜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일종의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너지면 보수도 무너지는 거야라는 인식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급적 피해가면서 그냥 스스로 허물어지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체포돼서 나오는 장면이 거기서는 안 보이겠지만 공수처 들어갈 때는 보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렇죠. 방식으로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올 때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극우 세력이 준동하고 그걸 부추기는, 그러니까 그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외로움이나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보수를 선택하고 또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지자들. 네. 예. 물론 그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지만 예. 진짜 계산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조장하는 인간들은 개인적으로는 전 용납이 잘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장 사악한 게 지금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발표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또 그다음에 무력 사용 검토하라. 그쵸. 그게 네. 뭐 무역상이라는 게 순환시켜가지고 얘기했겠지. 예. 이제 근데 그게 경향신문에 사진으로 찍혀 나오잖아요. 총기 비슷한 걸 뒤에다가 장착하고 있는 그 동아일보도 똑같은 보도가 나오는 이런 예.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경찰 특공대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발포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포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력은 경찰 특공대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예를 들면 격전, 내전 같은 상황들을 연출해내는 방식을 통해서 대등한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을 부당하게 체포하려고 하는 어떤 집단과 이것을 막으려는 집단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분명히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벌어지는 상황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전 그래서 계속 지금 최상목에 대해서도 계속 압박을 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국회에서 헌재든 법무부든 경찰이든 계속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밝히는 과정 자체가 지금 경호처 내부에 있는 직원들한테 전파가 되면서 내부로 또 교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선무라고 표현해요. 선무. 저는 그것 이전에 좀 오늘 내일 모레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설파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허물어져서 소위 스크럼을 짠다고 하더라도 매우 느슨한 스크럼을 짜게 하는 방식 또는 체포를 할 때
그들을 막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내부에서 격리하는 방식을 만들어내서 최대한 충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윤 대통령 측이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솔직했어. 그냥 불구속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자기네가 마음이 그거였거든. 속마음. 그래서 온갖 막 복잡한 논리들을 만들어내서 그게 일종의 음모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을 쓴 거거든요. 예. 지지자들이 볼 때 이쪽 논리도 굉장히 그럴듯해.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행동도 말이 안 된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법리적 논쟁을 제기하니까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장하는 것들이 제일 나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거의 바닥까지 와버렸어. 헌재에 나가겠다고 뻥카 막 날렸는데 이제 헌재도 안 나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거꾸로 또 얘기해서 체포에 저항하면서 체포될까 봐 못 나가.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종의 여론전을 계속하는데 휘말리면 안 되겠다. 이용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단순화된 논리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방송에서도.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헌재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경호처 직원들 자기 사병으로 만들어 놓고 지는 국민들한테 계엄 선포하고 내란 일으키려고 했던 인간이 자기 하나 살겠다고 저짓을 하고 자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들을 사람들한테 아주 심플하게 계속 전할 필요가 있고 지금 그러니까 조선일보 조선하고 중앙 정도 빼놓고 나머지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보도 전문 채널은 그냥 양다리 걸치고 지금 눈치 보면서 양쪽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수준인 것 같고 지금 결국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MBC나 JTBC 이런 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제대로 보도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옵션은 두 개인 거죠. 첫 번째로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든 뭐든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다소간의 이제 어떤 불확실성을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집행을 해서 추가적인 어떤 여론전은 차단을 하고 대신에 그러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제 좀 윤석열 지지층이 자극을 받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감수를 하되 어쨌든 추가적인 여론전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런 게 하나의 어떤 선택지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시간을 좀 며칠 더 들이더라도 경호처를 더 설득하고 경호처의 이제 지도부에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시도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좀 매끄러운, 좀 더 평화적인 방식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좀 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여론전을 더 시도를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시일이 늘어나는 이런 역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민이 뒤따라오는 게 언론 환경이나 이런 게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이고 그 언론 환경에 따라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올 것이냐 추가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번 주에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 가느냐 마느냐 이거 윤석열이 가느냐 마느냐에서 지금 나 체포될까봐 안 갈 거예요 이제 이러고 있는 14일? 상황에서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 있는데 또 안 가고 또 안 가고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장 이제 뭐 이 내란 특검 요거 할 것인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우리만의 특검을 내겠어요. 뭐 이걸 논의한다는데 이름은 내란 특검이 아니고 계엄 특검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여론의 어떤 이 여론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떤 이 극우 지지층을 움직이는 뭐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막 비판하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영장 집행할 때 그때 진짜 압도적인 물리를 통해 가지고 탁 잡아놨으면 제일 좋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런 보수 모편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붙잡아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카리스마를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맞받아치지 못한 걸 되게 후회했는데 그래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해.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다는 거를 우리가 그걸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 이런 얘기를 못 받아친 게 나중에 좀 후회가 되기도 하던데요. 근데 어찌됐든 윤석열은 이미 윤석열 하나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국민들 다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지금 한 30% 지지자라고 하는 보수층에서는 윤석열이 더 이상 윤석열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측은 그걸 지금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 누가 지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유혈 충돌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충돌을 조장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윤석열을 끌어내는 게 이후에 정국 운영이나 이런 데서 효과적인 것이냐, 사회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니면 그들이 무너지도록 한 다음에 며칠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회수하듯이 끌고 나오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것들을 찬찬히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며칠 내로 끝난다고 봐요. 그리고 반드시 윤석열은 구치소에 갖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하고 구속을 시켜놔야 된다. 아니면은 계속 끊임없이 이 짓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렇죠. 절대 불구속 수사하면 안 된다. 저건 앞으로는 더 극렬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서라도 이번 주 며칠 내로 반드시 윤석열은 가가지고 집어쳐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중에 집행이 되리라 봅니다. 집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공수처가 그냥 결국은 여론전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내적인 것,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의 직원들을 설득하는 작업, 요거를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공문으로도 보내고, 그리고 뭐 이걸 사실 또 언론에게도 알리고 공문으로 보냈던 것들을, 공문으로 어젯밤에 보냈던 것들을 보면, 야 너희들 만약에 집행 과정에서 뭐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형사처벌 받는 거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청구에 하니까 네가 손해배상 청구가 돼가지고 민사적으로도 너희들 책임진다. 이거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손배소해가지고. 예. 그렇죠. 네. 국가기관 시설을 멋대로 뭐 해가지고 거기다 불 지르고 거기서 총격전 발생해가지고 파손되고 그러면은 너네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예? 민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가공무원법 따라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된다. 그리고 재임용 너희들 바로 탈락되는 바로 거야. 공무원에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좀 큰 압박 수단이고, 한편으로는 또 당근도 제시하는 게 너희들 말이야 이거 거부한다고 해서 여기에 항명한다고 해서 절대 직무유기죄 성립이 안 돼. 명령 불이행에 따르는 피해는 없을 거야. 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거를 읽게 하고. 근데 이제 그 경호처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읽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경호처 직원들 분위기나 내부 망에 나온 것들을 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회람이 됐을 거거든요. 어젯밤에 보냈다면, 이런 공문들을 보냈다면, 아 그러면은 상당히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 더 큰 구조는 예.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활용할 시점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을 지키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기 재선을 대응할 수 있는 내부의 시스템을 만드는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이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던 거죠. 예를 들면 한독수를 활용해서 소위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 최상목을 활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변호인단이나 국민의힘 또는 극우 지지층들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뒤로 밀어나게 하면서 거의 보수 유권자나 중도 유권자들의 생각들을 바꾸는 방식들로 거의 한 달 이상 지속해 왔던 건데, 이제는 제가 볼 땐 더 가게 되면 윤석열의 활용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안 좋은 상황으로 올 거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내부에 서서히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집행이 더 될 거라고 보고, 집행이 되면 이제 윤석열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해서 그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라 소위 윤석열에 대한 재판 과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가겠죠.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땐 윤석열 용도 폐기, 대선 국면으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제 특히 진보나 많은 국민 여러분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화나고
그래서 여론조사 와도 이 뭐야? 그다음에 민주당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희 지금 국민의힘이 노리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버티시면 저는 상황 자체의 판이 변동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윤석열을 구속시켜서 네. 그러니까 체포해가지고 구치소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쳐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되면 그리고 눈에 안 보여.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헌재 나가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물리력이 충돌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거기에 일종의 이제 윤석열로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측은지심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윤석열이 일종의 저항선, 저지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보수에서 볼 때. 특히 극우 진영에서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대오로 비춰지고 그 대오에 나는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끼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갖다가 구치소에다 넣어놓는 순간 그건 일선에서 무너져 버린다. 무너지고 윤석열이 안 보이는 순간 아무리 변호인이 이런 식으로 뭔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대치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주장은 허망하게 들린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이든 지금 그동안에 수사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윤석열이 조사받았던 내용이 또 바깥으로 나올 거고 내란 특검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또 내란 특검을 통해서 나올 거고 최상목이 어디까지 버텨줄지는 모르겠으나 김건희든 어떤 방식으로든 또 다시 현 정부에 그동안에 있었던 치부가 드러나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몇 달 동안 계속될 거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양상은 상당히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부여잡고 있는 카드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관한 부분일 거예요.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거꾸로 악마하면서 윤석열이 잘못해도 우린 무너지지 않아라는 걸 만들면서 이재명은 윤석열의 대체제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선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부술 수 있느냐, 그게 무력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움직여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금 거죠. 이 국면에서 또 빠진 사람이 최상목인데 저는 이상한 게 그 지난 10일에 윤석열이 경호처 차장 등을 불러가지고 뭐 무력 사용도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지시를 할 수가 있나?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가 돼 있고 그렇죠. 권한이 없으니까요. 권한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경호처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이거든. 그러면 최상목이 만약에 조선일보의 논리대로 또는 국민의힘의 논리대로 유혈 사태가 우려된다면 진짜 우려가 되면 경호처에 너희들이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게 좋겠다. 협조는 어떤 방식으로? 법이 정한 방식으로 법대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됐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따라라. 경호처가 협조해라. 그러면 심플해요. 법대로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최상목의 책임에 관해서는 입을 쏙 닫아. 그리고 자꾸 이재명 이야기나 민주당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경찰 특공대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 특공대가 들어오면 잘못하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거야. 그럼 유혈 사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민주당한테 있어, 진보한테 있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자꾸 전환하는 거거든. 그것 맞아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자 경호처에 지시도 못할 놈이 윤석열 이런 자가 그냥 자연인이잖아 지금 현재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 에? 경호차장이든 경호처장이든 야 나는 대통령이니까 나를 너희들은 지켜야 돼. 아니 너는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연인 윤석열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지 최상목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지는 법적으로 의뢰를 해볼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경호차장이나 경호차장이. 그런데 최상목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경호차장은 오히려 뻗대고 있으면서 야 중하기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다가 간부들한테 반발이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국민의힘이든 최상목이든 특히 최상목 씨 같은 경우에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이건 너 책임이네. 언론에서 이거를 계속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유혈 사태의 유혈 사태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최대한 국가 공권력을 절제해서 민주당이 사실 또 집권 여당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인 것이고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곳은 국민의힘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어.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유혈 사태가 났으면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거지. 그러면 정부의 수반이 누구야? 최상목이거든. 그럼 최상목의 책임인 거야. 근데 최상목의 책임에 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 최상목을 살려놔야 되니까요. 보수 쪽에서.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제일 나쁜 인간이라고 봐요. 저는 네. 아까 국민의힘도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나가 있는 사람보다 그걸 조장하는 인간들이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편드는 이런 최상목 같은 사람 진짜 나쁘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지금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 그거 하나로 면피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압력이 많이 들어와서 난 다른 건 안 건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 그리는 생각인 거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책임을 자꾸 묻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면에서 전략을 좀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하나 굉장히 좀 참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최상목이라는 사람도 이거 봐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부인의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진짜 머리 털라고 처음 봤어 진짜. 예? 김건희 라인이라고 대통령 그러니까. 부인 이름을 따가지고 지금 누구 라인이라고 하고 지금 뭐야 김성훈이는 김성훈 김건희한테 네. 따로 보고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언론에 그래요? 버젓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이런 사병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최상목이 빨리 이게 잘라야죠. 그런 얘기 나오면. 어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오히려 더 희한해 나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나왔잖아요. 대통령은 사람을 죽여도 소추가 안 돼요. 근데 내란 쬐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렇죠. 경호처가 건들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란 때는 쏙 빠지고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성들만 계속 주장하는 변호인단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제외하고 9명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발부가 됐어요. 김용현을 비롯한 소위 군인들 4명, 5명, 그 다음에 노상원, 그 다음에 경찰 2명, 이런 게 9명 정도가 발부가 된 상황인데 지금 안 나온 게 어떤 거냐면요. 제일 중요하게는 노상원 건이에요. 노상원 건. 소위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선관위를 약탈한 문제. 저는 이 포괄적인 내용들이 다 흘러나오게 되면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저는 보수층이든 윤석열이든 이걸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다 드러나게 되면 전 최상목의 내란 공조, 공범 행태도 다 드러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래서 빨리 체포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순간부터 우르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정보가 나와요. 저는 공소장들 나머지 그러니까 김용현을 제외한 8명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는 순간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을 아직까지 잡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체포가 되고 공소장이 다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저는 뭐 상황 자체들은 종료될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문제는 보수층에 남아있는 마음의 앙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앙금들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내가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이런 공격성들 갈 수 있는 팀이 꽤 있다는 거죠. 신경 쓸 필요 있나?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도 사실 뭐 저 심상정까지 합해 봐야 60대 40 나왔나요? 55대 45 나왔나요? 그랬었잖아요. 저는 그걸 그쵸? 고려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그들의 의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란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은 그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신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집권 기간 내내 그런 짓을 할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끊임없이 사회를 흔들고 하면서 민주당에도 실책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흔들면 다시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지금 전략을 짜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를 이번에 특검 수사 범위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관저 앞에 가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이 내란 선동이고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들 일이기도 하지만 이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약에 사법 처리를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축될 거란 말이에요. 보수 진영이.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쭉 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럴 때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표현의 자유 얘기하면서 지들이 가짜뉴스 제일 척결하자고 얘기해놓고 다시 또 가짜뉴스 문제 삼으니까 또 민주당이 가짜뉴스 만드는 세력이라고 또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 되게 웃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카톡이나 이런 데를 건드린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검열한다고 하는 프레임으로 뒤집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현혹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수의 국민들은. 그럴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내란 선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매우 적절하고 중요하지만 정치라는 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특검이 수사하는 범위에 내란 그러니까 선동을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는 건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해서 일단은 집권을 하거나 윤석열 파면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논리들이 많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저 법원에서 예.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계속 될 때 내란 선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하거나 그때 가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그 보기도 어렵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거나 이기자 하지만 그때 가서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사법처리소송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이 바른 방법인지가 아직 판단이 안 서요, 솔직히. 예. 힘들다, 너무 힘들다. 민추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힘들죠. 근데 마지막 고비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거의 무너졌다. 경호처도 거의 무너졌다. 이거는 사실로 거의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우리가 그리고 실제 체포 그 영장 집행을 실제로 제대로 행사도 못했어. 그럼요. 예, 그러니까 갔다 돌아온 거죠. 예, 제대로 행사를 하고 그게 주 중반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권력의 힘을 보여줬으면 법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이어가고요. 이 와중에 또 돈만 벌려고 하네. 김용현도 그렇고 여당 퇴직급여 시청하고 막 난리가 났구만. 예, 광고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이고요.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108만 원의 혜택이 3년마다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갑니다. 약정이 끝나셨다면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요.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요.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영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면 가입할 때 현금 비밀 혜택 그리고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할 때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 2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새 이벤트입니다. 이게 지금 허위 정보를 막 뿌리면서 구구 유튜버들이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는다. MBC 보도 이용주 기자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 난리가 났군요. 이봉규 씨는 구구 유튜버인데 중국 기자들하고 이재명 대표가 비밀 회동을 했다. 서방 기자들은 안 꼈다. 삐 거짓말입니다. 주로 중국 기자들이에요. 삐 거짓말입니다. 공산당의 충성도가 강한 사람들하고 비밀리에 뭐를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상상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믿고 이제 열광하고 뭐 미친놈들처럼 자기들끼리 집회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요새화해서 관저에서 버티고 있는 걸 김정은이가 지켜보고 있을 거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러면 뭐 어쩐다는 거야. 그리고 김정은이 지켜보면 뭐 어쩐다는 거야. 계속 자극하는 거지 보수층을. 그렇게 하면서 결국 김정은 유리하게 김정은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짓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이런 김정은이 믿고로 이재명이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깜짝 놀랐는데 그 버젓이 TV에서 보도 전문 채널에서 패널이 보수 쪽 패널이 YTN에서 아니 연합뉴스에서 연합뉴스 하는데 TV에서 보수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에 영장 신청했다 기각되니 서울 서부지법으로 가서 영장을 신청해서 받았다.
이런 얘기를 TV에서 버젓이 그것도 삐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네. 그거 어디서 사실 확인하셨냐고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버젓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또 짤로 나가가지고 보수 쪽에서 극우 쪽에서 막 돌아다니는 일이 그 진행자가 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도 안 해줍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팩트 체크를 해주죠. 네. 그렇게 하면 그 어디서 들은 얘기냐? 나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사례가 있는 게 2014년도 세월호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지금 박근혜 정부가 수세적으로 몰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나로 딱 반전을 하냐면 법안 하나로 반전합니다. 민주당에서 법안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들을 갖다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지원하는 법 뒷부분에 예. 이거 지원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 내용을 가지고 부모들이 돈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카톡으로 쫙 돌기 시작을 하면서 보수층들이 그 내용으로 막 분노하면서 얘기를 해서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민주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그 당시에 카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내용들을 확산해내고 이쪽 집단들을 매우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내면서 그때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통일한 방식인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소위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자기 집단들을 만들고 가짜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인정하게 해서 소위 이 사람들 얘기는 아예 귀도 그냥 막아버리게 저 사람들 얘기는 그냥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만드는 방식들을 이미 2014년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내려고 할 거예요. 도처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상대가 어떤 지금 전략을 펴고 있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 사실 확인을 하고 이런 게 약간 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민주 시민들이 반박 논리로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이 일상에서 반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가짜 뉴스에 압도적인 물량 공세들이 있기 때문에 막 반박이 안 되는 상황들이 제가 볼 때는 가끔 이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대표적인데 그 가령 이제 그런 얘기가 떠돌아다니니까 그런 얘기 처음에 이제 가짜뉴스의 원형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막 지원해서 떠돌아다니니까 원래는 그거의 원형은 원래 법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의 공수처가 신청했어야 됐는데 영장 쇼핑을 했다. 서울 서부지법에 했다. 이 가짜뉴스 원래 원형은 이거죠. 이거를 윤석열 측에서 주장한 거를 가지고 야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가짜뉴스가 되고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되고 요거에 국민의힘이 올라탑니다. 윤상현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대정부 질의할 때 이 서면으로 물어봐요. 공수처인지 법원인지에다가 물어봅니다.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신청했는데 안 돼갖고 서울서부지법에다가 한 겁니까?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이거를 서면으로 답변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확인해 줍니까? 확인 안 해줘요. 확인 안 해줬습니다. 확인 안 해줬더니 TV조선에서 단독을 씁니다. 단독. 윤상현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해줬다. 이게 단독이에요. 답변을 안 해줬다가. 그러면 이 뉴스를 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뭐가 있으니까 답변을 안 해줬구나.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청구를 했다가 그게 이제 벤치 먹었다는 표현 좀 그렇죠. 거부가 돼가지고 기각이 돼가지고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다시 청구해가지고 서울 서부지법은 좌파 판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영장이 나온 거구나. 그 기사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극우파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나왔구나. 증거가 여기 있다. 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실제 대정부 질의를 이제 합니다. 그거 가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그거 흔들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 봐라. 여기다 답변을 안 했는데 왜 답변 안 한 거냐? 막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오동훈 처장이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합니다. 영장을 여기저기다 막 신청을 했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도 그 영장을 말이죠. 중앙지법에 신청한 것도 있고 저기다 신청한 것도 있고 저기다 신청한 것도 있고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환호를 질러요. 아 저렇게 많이 신청을 했는데 다 거부를 당하고 서부지법에만 나왔군요. 이랬더니 오동훈 처장이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수처가 여러 법원에다가 신청을 여러 영장을 했고 지금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체포영장은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최초로 신청해서 한 번 신청해서 한 번에 나온 게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이전에 얘기한 게 다 가짜뉴스고 헛된 보도라는 게 여기서 딱 확인이 되죠. 그럼 앞에 얘기는 다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TV조선이 그 단독 보도 얼른 내려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보면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중앙지법에다가 신청했는데 안 돼가지고 서부지법에다 한 거다라는 거를 요 앞에 단계에서 있었던 얘기를 계속 합니다. 지금 경험하신 게 그거고 그리고 무슨 그 체포영장에 뭐 110조, 111조가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체포영장 위법이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110조, 111조 적은 영장이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주류적 해석이다. 그렇죠. 네. 이 형사법의 주류적인 해석대로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지금 뉴스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죠. 그 뉴스를 뭐 언론이 보도를 안 했냐? 다 보도했어요. 다 보도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없고 다시 요 시간을 앞으로 타임머신을 앞으로 옮겨와가지고 마치 해소가 안 된 논쟁이 있는 것처럼 조선일보 이런 데는 다시 앞으로 갖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또 얘기하고 사설에 또 쓰고 칼럼에 또 쓰고 기사에 또 쓰고 이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있잖아요. 제이크 설리번 이런 사람들이 가는 마당에 열심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뭐 이 가는 마당에 주한미 대사가 다 얘기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아주 환장할 뻔했다 나는. 전화를 했는데 윤석열 정권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미쳐버릴 뻔했다. 그래갖고 이제 인터뷰하는 언론에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화도 내셨나요? 고함 쳤냐고 물어보니까요. 네. 내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 화가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했으면 미국도 이것은 용납을 못하는 계엄이다. 이게 납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 정부의 아주 그 트럼프랑 가까운 사람 폴 매너포트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트럼프 정부에 누가 와가지고 트럼프 정부 인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 정부에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갔다. 요게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그 사람은 로비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냥 로비스트예요. 네.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잠깐 하고 갔어. 이게 있는데 그럼 요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로비스트랑 국민의힘이랑 만난 거야.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가 윤석열 살려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얘기를 하고 갔겠죠. 근데 원래 존재하던 이 극우파들이 공유하던 음모론이 있어요. 음모론이 뭐냐면은 부정선거가 중국 공산당이 개입해가지고 만든 이제 음모론 이 부정선거 그 결과고 지금 다 중국 공산당이다.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중국 신화통신을 만나가지고 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그걸 주선한 게 이제 동아일보의 뭐 부국장이고 그래서 동아일보가 요새 이렇게 윤석열을 미워하는 거고 이 음모론이 이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트럼프 정부의 핵심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핵심 아니죠. 근데 트럼프 정부의 핵심이 윤석열을 만나고 갔다는 것은 뭐냐?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면은 한 방에 뒤집힌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주고 트럼프가 부정선거 수사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되면은 만천하에 다 뒤집힌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인데 지금 최경영 기자님 웃고 있잖아요. 웃는데 이거를 황당하니까 이거를 이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막 신심으로 믿는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합리화가 되니까. 우리 지지층이 지금 할 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 이런 데서 야 우리 할 말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억울한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 높게 나오고 열심히 여론조사 응답하고 이 핑계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가짜뉴스의 이 세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여기다가 얘기를 해서 돈도 벌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이재명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나쁜 놈들이라고 놈이라고 해도 되겠다. 국민의힘이나 최상목이나 특히 조선일보 같은 데가 제일 나쁘다, 사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되게 웃기는 게 아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보도했다 내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해. 윤석열이 조선일보조차도 윤석열 배신해가지고 오직 열받았으면은 계엄 선포해가지고 선관위 서버 들여다보려고 했겠느냐. 윤 대통령도 조선일보 다 불신했다. 조선일보 니네들 어떻게 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또 믿어 또 거꾸로 또 그렇게 내리면 그걸 또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최근에 조선일보 보면은 계속 이런 거에 밑밥 던져주듯이 계속 논리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난 그래도 보수요 나를 떠나지 마시오 이런 메시지 주면서 지들이 또 뭔가 하려고 해. 이게
그러니까 저도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제가 TV조선에 갑자기 저를 불러서 그래요? 초기에요. 네. 계속 방송을 나가는데 개혁 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한 변호사, 보수 패널 변호사가 법조계 다수의 의견은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란이 아니라는 얘기가 왜 법조계 다수라는 얘기가 증거가 있냐라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저랬더니 방송 4개가 다 잘렸어요, 한꺼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 그 다음 나왔던 얘기가 윤상현.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재판 대상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대법원이 이렇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한 게 다 확정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들이 지금 선임계를 내고 있어. 그렇죠.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공수처한테 선임계를 내면서 그들하고 면담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형사기동대가 가는 건 문제가 많다. 왜? 공수처가 경찰을 관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공권력이 법 집행을 하는 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걸 보수 언론과 종편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계속 확산시켜내고 그걸 현장에 가가지고 보시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분들 다 결집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결집한다면 여론조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확산 메커니즘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 답답해 죽겠는데 그렇다고 저 언론을 박살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 소위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곳이니까. 하지만 저는 이번 사태 이후로 더 정확해진 건 뭐냐면 언론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저는 많은 국민들이 언론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언론이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훌륭한 방시민은 뭐 하시나? 우리 놀고 계시나? 네? 그동안에 그렇게 언론들 많이 뭐 쥐잡듯 했던 방시민은 왜 침묵을 지키고 계시나? 일단 팩트는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신화통신 등 중국이랑 뭐 기자간담회를 연 게 아니고 외신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미국, 영국이 6개, 일본이 9개가 왔네. 그리고 중국이 2개 매체. 그러니까 원래 그게 원래는 일본 매체 그러니까는 그렇죠. 일본 이제 특파원 중심의 모임이었는데 그래서 평소에 이 모임이 국민의힘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정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재계 관계자들하고 그렇겠지. 얘기를 하고 이런 공부 모임이에요. 공부 예. 모임인데 이번에 이런 큰일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자고도 하고 민주당 그래서 대표가 직접 나온다고 하니 그렇죠. 그래서 더 부른 거죠, 사람들을. 미국, 영국, 중국. 영국도 부르고 그다음에 중국도 매체 2군데인가 부르고 중국이를 부르면 안 돼? 그렇죠. 중국이랑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올 거면 말이죠. 국민의힘이나 최상목 씨는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야, 중국이랑 그냥 국교 끊자. 근데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이렇게 한 무식하게 거고 이야기를 안 할 거면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한 거고 요 모임은 어쨌든 기자들 모임이니까 요 그렇죠. 모임을 국내 언론사가 뭐 나름 요 가운데서 이렇게 뭔가 조율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동아일보에 누가 했나 보죠. 누군지 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했나 보죠. 근데 요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어쨌든 일본 특파원 기자 모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국민의힘 사람들하고도 모임을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뻔히 알 거 아닙니까? 이 성격을. 근데 이 주장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신화통신 등의 중국 관영 매체하고 내통해서 뭘 했다는 듯한 주장을 지금 공식적으로 어디가 지금 제기한 거냐면 국민의힘의 진짜 뉴스 발굴단 미디어 특위 산하의 진짜 뉴스 발굴단에서 제기를 한 거예요, 이 주장을. 미치겠어요. 진짜 뉴스 발굴을 해야지 진짜 뉴스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극우 유튜브에서 했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극우 유튜브에서 했으면 또 저런다. 그러니까 최경영 기자님 아까 웃은 것처럼 웃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웃는다. 아이 참 한심하다. 근데 공식 당부가 당에 있는 공식 당부가 이런 주장을 또 꺼내가지고 보도자료도 냈어. 그러니까 진짜 뉴스 발굴단이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이 이상희 의원입니다. 이상희 의원도 제가 죄송하지만 과거에 어떤 인터넷 신문에 이름 걸어놓고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제가 아주 언론인 출신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거는 김민전 의원이 그 백골단 불러갖고 기자회견 한 거에 준하는 그러한 만행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지도부는 일정하게 선 긋고 지도부는 최상목이나 아니면 국회 차원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얘기하고 그러면은 당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면피가 되잖아요. 나머지
의원들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관제에 가고 일종의 음모론을 계속 생산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다음 미디어 투기 뭐 이런 데서는 보도자료 이런 이따위로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은 그 안에 카톡이든 뭐 텔레그램이든 어떤 방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유포하라고 하는 기본 전략이 있는 거다. 낫지요, 낫지. 근데 애들 낫지예요. 이 사람들이 네. 이런 식으로 해도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희 국민의힘 특보가 뭐 보도자료 낸 것 중에 아니 이렇게 이제 무식한 사람들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되니까 하기사 뭐 윤석열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대화 내용이 중국 정부에 전달될 우려가 있다. 자, 미국, 영국 6개, 일본 9개, 중국 2개 매체가 참석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중국 매체 2개를 뺐어요. 그러면 빼고 미국, 영국, 일본만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도가 나왔어. 근데 그 보도 내용은 중국 정부에 전달이 안 됩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중국 특파원이 거기에서 이재명과 대화를 하고 문답을 하고 뭐를 하든지 간에 중국 정부에서 그 특파원들이 없어도 중국 정부는 충분히 한국 내 보도, 외신의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할 거면 국교를 단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인터넷망을 끊어버리세요. 예? 우리가 수출입을 한 18% 정도 중국이랑 아직도 하고 있는데 수출도 아예 하지 마. 예? 그리고 국가 경제를 완전히 내란 상황으로 만들어버려. 국민의힘이.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지금. 미디어 특이라는 분들이 네. TV에 패널이 누가 나오냐 이거 검사해가지고 진짜 보수 나와야 된다, 가짜 보수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입니다. 참칭 보수 뭐 이런 사람들이구나. 네, 그래서 김성환 평론가님 이런 분들 막 혼내주고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뭐 탄핵 집회를 중국인들이 선동한다고 얘기하는 그 집단들이니까 뭐 왜 이런 분들이 뭐 노상원 씨한테 좀 없죠. 잡혀가가지고 말이죠. 케이블 타이에다가 야구방망이 좀 준비해가지고 예? 정신개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극우적인 사고가 갑자기 들다가도 예?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일종의 이제 전체주의 사고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조장하고 있는 거고 그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그렇게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 각계전투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금방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안 들을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회가 예. 아니 그 사람들 저는 윤석열 안 뽑았지만 윤석열 뽑아가지고 네. 윤석열을 감당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 혼란을 조장하면 그걸 또 우리가 할부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큰 우리 사회의 숙제가 되거나 부담이 될 거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난한 들어요. 길인 게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미국 그러니까 사회도 예를 들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것을 갖다가 아주 공격적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소위 전체주의 또는 극단주의가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건 좀 긴 얘기입니다만 사회경제적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진보의 맞아요. 무능력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일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는 네. 전 매우 좀 공격적인 방식의 민주주의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편으로는 고립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그 다수의 공감을 얻어 나갈 수 있고 확고하게 이런 방식으로 사회 개혁들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하는 분명한 뭐 동의든 찬성이든 이런 것들을 얻어나가면서 공감대를 넓혀가야지 점점점 이런 세력들은 쪼그라들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걸 차근차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근데 진짜 나쁜 놈들인 게 이게 한나라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나라의 국익을 지키려면 우리나라는 친중도 해야 되고 친일도 해야 되고 친미도 해야 되고 친러시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다 친하게 지내야 되지.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등장을 하잖아요. 야, 너희들 왜 친중해? 그렇지. 친북 친중 뭐 얘기하겠지. 왜 너희들 북한이랑 또 친하게 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면 정부가 제대로 한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균형된 외교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균형된 외교 정책을 방해를 하잖아요. 딴지를 걸고 중간에 발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무조건 윤석열이가 했던 것처럼 친미만 해. 왜 친미만 해야 됩니까? 친미도 하지만 친중도 해야죠. 에? 그래야 우리 국익을 지키지. 근데 친중, 친북 이 딱지 딱 하나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해. 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빨갱이야. 이렇게 몰아가려는 거죠. 70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이고 그거에 또 속는 분들은 뭐랄까요. 저는 한 20, 30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10%, 20%밖에 안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남은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분들은 소수화돼서 그분들 뭐 생각을 제가 고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소수화돼서 집권 여당 그분들의 생각에 집권 여당이 되는 길은 이제 영원히 없어야죠. 그것만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친북은 아마 트럼프가 먼저 할 거예요. 그렇겠지. 네. 친미 못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저기랑 친하면 되겠어. 우리가 좀 피곤하겠는데. 트럼프가 또 친중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요. 예. 친러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아 친러하겠구나 이거 보니까. 최근의 정치본색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